안녕하세요.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날이 짧을 그냥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남편이 많이 아파서 제가 간호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럴 때면 항상 이곳 사연 들으면서 대답 없는 남편한테 말도 걸고 남편 한쪽 팔에 기대 당신은 저러지 말라고 그러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괜히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소통 방법이었죠. 그렇게 저 혼자 쫑알쫑알 떠들다 보면 왠지 남편이 벌떡 일어나 대답해 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 시간마저도 전 행복했는데 얼마 전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 곁에 영영 발도 못 붙일 뻔했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불이 나고 속이 상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면 이 불같은 마음이 좀 가라앉을까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건 30 후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20여 년 전이었어요. 남편은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어린애 셋을 키우는 싱글데디였죠. 전국을 돌아다니는 운송업자였는데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측은지심에 이것저것 챙겨주고 도와주곤 했는데 나중엔 그 마음이 점점 자라 사랑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 번에 이혼을 겪었던 터라 새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이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저는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매너 있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이 남자면 믿어봐도 문제 없겠다 싶어 짧은 연애를 하고 재혼을 하게 되었죠. 사춘기에 접어드는 남편의 애들을 보면서 내가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남편의 나이가 저보다 5살이나 많고 딸린 애들도 많아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6개월 넘게 남편과 제가 끈질기게 설득하는 바람에 겨우겨우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를 생각해보면 화려한 드레스, 예쁜 결혼식보다도 아이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비춰질까 싶어 전전긍긍했던 기억밖에 없네요. 결혼과 함께 직장도 그만두고 신혼여행도 포기했어요. 애들이랑 하루라도 더 빨리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은 가야 되지 않겠어? 제주도라도. 아니에요. 애들이랑 친해지고 나면 그때 가족여행으로 다 같이 가면 되죠.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여행 한번 못 가겠어요? 지금은 우리 애들만 생각해요. 남편은 내내 미안해했지만 그럴 때면 저는 늘 괜찮다고 애들이 우선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새엄마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첫째, 중학교 2학년이던 둘째,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던 막내까지 남편이 워낙 집 비우는 일이 많은 터라 그동안 애들은 어떻게 지냈나 싶어 어느 날은 남편한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애들은 그동안 누가 봐줬어요? 마땅히 친척도 없잖아요. 봐주긴 뭘, 다 큰 애들인데 그냥 생활비 주면 알아서 잘 지내던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아프더군요. 고작 17살이던 큰애가 둘째, 셋째를 거의 키우다시피 하면서 지내왔다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았다는 얘기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 좋은 엄마가 돼줘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제 맘과 달리 사춘기라 그런지 제가 낯설어서 그런지 애들은 저한테 영 정을 못 붙이더군요. 애들 입장에선 친엄마 기억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생판 처음 보는 제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엄마를 하겠다니 혼란스러웠겠죠. 엄마가 떠난 지 몇 년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셋이 똘똘 뭉쳐 마치 저를 이방인처럼 대하더군요. 그래도 전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그래도 어쩐 일인지 남편 앞에서는 애들이 곧잘 엄마 엄마 하고 부르기도 하고 살갑게 대해줬어요. 애들도 노력하는구나 싶어 감동스럽기도 하고 저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첫째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독립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 자취하겠다길래 허락했어요. 좀 더 데리고 살면서 친해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아서 막을 수가 없더군요. 마침 그때 둘째는 고3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막내도 고입을 앞두고 있어서 신경 쓸 게 정말 많은 시기였습니다. 첫째가 독립하던 날 4년 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아줌마가 차린 밥은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안 먹겠다며 밥을 싱크대에 버리던 애들의 모습, 지아빠 있을 때랑 없을 때 모습 바꿔가면서 사람 피 말리던 모습, 친구 때렸다길래 선생님 만나러 갔더니 새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줬다고 거짓말했던 일까지. 잘하면 계모가 재산 노리고 애들한테 잘한다, 못하면 계모라 못한다,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면서 사람들 따가운 눈총을 받던 그 시간들, 그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마음들, 서러웠던 마음들이 내심 쌓여 있었는데 독립시키면서 돌이켜보니 혹시 내가 더 잘해줄 수는 없었을까 싶어 미안하고 아쉽기만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애들이 남편 앞에서는 저한테 잘하기도 했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제가 그런 얘기해서 애 아빠가 애들 혼내기라도 하면 저랑 사이가 더 멀어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평범한 5 식구로 살아온 세월이 흘러가고 재작년엔 남편 퇴직 축하 겸 저희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여행도 갔어요. 애들이 이제 다 커서 굳이 집에서 돌봐야 할 필요도 없고 애들도 흔쾌히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내심 다 같이 가족 여행으로 가고 싶긴 했는데 애들 돈이느라 바쁘니 강요할 순 없었죠. 7박 8일의 제주도 여행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애들이랑 지지고 볶고 살아가느라 신혼재미 느낄 틈도 없었는데 여행 가서 둘만 남고 하니까 그제야 신혼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당신 지금까지 애들 키우고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지? 아유, 새삼스럽게 뭐 그런 말을 해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 우리 나이쯤 되면 어떻게 하면 저기 저 노을처럼 예쁘게 저물 수 있을까 고민하기 마련인데 난 그런 고민이 안 돼. 당신 있으니까. 우리 이제부터라도 예쁘게 저물어 가자. 당신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그 말을 하며 남편은 예쁜 목걸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주 작은 보석이 달려있는 제 취향에 쏙 맞춘 심플한 디자인의 목걸이였죠. 전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는 주책스럽게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힘든 일들을 전부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좀 주책 맞을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평생 찍을 사진을 제주도에서 다 찍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처럼 셀카도 찍고 설정샷도 찍고 가는 곳마다 사진을 남기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도 했어요. 젊은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신기해 보였을까요? 다 늙은 아저씨 아줌마가 신난다고 사진 찍고 다니고 있으니 그래도 저희는 개의치 않고 20년 전 그때처럼 서로만 생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서울로 돌아갈 날이 되었죠. 숙소에서 일찌감치 출발했고 생각보다 공항에도 빨리 도착해서 렌트카 반납하기 전에 근처에 뭐 짧게 구경할 게 있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지갑! 전날 밤에 호텔에서 야식 시켜 먹고 지갑을 현관 옆에 그냥 두고 온 것 같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다급하게 손으로 가방 속을 휘저었지만 역시 지갑은 없었습니다. 돈이나 카드 같은 거야 없어도 상관없는데 신분증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 큰일이었어요. 전 바로 남편한테 얘기했죠. 어떡해? 나 호텔에 지갑 놓고 왔어요. 어떡해? 비행기 시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지갑? 그럼 내가 지금 빨리 갔다 올게. 당신이요? 어떡해? 그럼 같이 가요. 다행히 아직 렌트카 반납 처리 안 했으니까 빨리 갔다 오면 비행기 시간 맞출 수 있을 거야. 당신은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혼자 금방 갔다 올게. 미안해요. 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혹시 내가 늦어서 비행기 못 타면 그 핑계로 하루 더 놀다 가자고. 허허 웃는 남편 모습을 보며 전 그저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조심해요. 너무 빨리 달지 말고.
알겠어. 얼른 갔다 올게.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공항 주차장 쪽으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지갑을 가지고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휘범벅이 되어 병원 응급실에 누운 채 말이죠.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아 초조해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불길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 휴대폰 주인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부인인데요.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교통사고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피해자분이 의식이 없으셔서 저희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경찰은 근처의 병원으로 남편을 이송할 테니 그쪽으로 오라고 말했고 전 택시를 잡아타고 바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다쳐도 좋고 불구가 되어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으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더니 바로 맞은편 침대에 피칠갑을 한 채 누워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제발 저 사람은 아니길, 내가 잘못 본 거길 기도하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하늘은 제게 시련을 안겨주시더군요. 부상으로 인해 얼굴을 알아보기도 힘든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세상 사람 다 못 알아봐도 저는 알아볼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그 사람 주머니에서 삐죽 튀어나와 있는 제 지갑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병원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달려와서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명이라도 살리려면 빨리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술부터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도 의사가 시키는 대로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면서 사인도 참 많이 받더군요. 다 괜찮아요. 돈이 많이 들어도 괜찮고 전 재산을 다 써도 좋으니까 제발 이 사람 살려만 주세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편하게 놀러 다니면서 살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은 다급하게 움직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남편을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수술받는 사이 저는 경찰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전달받았어요. 호텔에 가서 제 지갑을 찾은 남편은 공항으로 빨리 돌아오기 위해 과속을 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편도 2차로의 좁은 길을 지나가려던 그 두 차는 순식간에 정면으로 충돌했고, 남편의 차는 범퍼가 사라지다시피 손상이 됐다더군요. 다행히 근처에 민가가 있어서 충격음을 들은 주민이 신고를 해서 그나마 병원으로 빨리 이송이 된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갑만 챙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같이 갔으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제 자신을 자책했어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애들한테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수술이 끝나고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살려주셔서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아직은 감사 인사를 받기 이릅니다. 일단 사고 당시에 시작된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뇌에 압박이 심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피를 빼내긴 했는데 이미 압박을 많이 받은 데다가 뇌가 너무 부어 있어서 의식을 차릴 수 있으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엔 의식을 못 찾으실 수도 있고, 의식을 다시 찾으셔도 아마 예전처럼 거동하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아무한테나 생기겠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고 애들한테 연락도 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좀 많이 다치셨어. 지금 제주도 병원에 있는데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아빠가요? 한달음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뭐 의사는 괜찮대요?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게 일단은 지켜봐야 된대. 의식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애들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싶으면서 그런 애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저는 악착같이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근처에 달방을 하나 잡아놓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면회 시간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남편 몸을 구석구석 씻기고 마사지도 해주면서 한참을 지냈어요. 그 사이에 트럭 운전자랑 합의도 해야 되고 애들한테 아빠 상태도 중간중간 알려줘야 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니 일반 병실로 올려 보내주더라고요. 이제 좀 나아지나 보다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근데 회진을 도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우리 남편 좀 괜찮은 거죠? 근데 왜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올까요? 제가 매일매일 옆에서 말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는데 혹시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게... 선생님은 한참 뜸을 들이고 나서야 입을 뗐습니다. 자발 호흡도 돌아왔고 순환도 괜찮은데 뇌가 아직도 좀 부어있어요. 우리 좀 더 경과를 지켜보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진다는 건지 아니면 안 좋다는 건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 의사들 하는 말은 이상하게 되게 어렵고 복잡한 거.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이제 인공호흡기도 뗐고 약도 줄였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의식이 안 돌아와요? 안정은 찾으셨는데 뇌 손상 때문에 의식이나 운동성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가요? TV에 나오는 막 의식 없는 사람들 장기 기증하고 그런... 뇌사랑은 다릅니다. 뇌사는 뇌 기능이 아예 멈춘 거지만 다행히 환자분은 뇌 기능이 멈추진 않았어요. 뇌가 죽어버리면 정말 가망이 없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뇌 손상 때문에 의식을 못 찾고 있는 건데 종종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는 분들도 계시곤 하세요. 기적을 바라봐야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하던 그날처럼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의식을 되찾을 수도 있으니까,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것처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조금의 희망에 기대어 정말 열심히 남편을 간호했어요. 트럭 운전자 측에서는 빨리 합의하자며 1억 원을 제시했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합의부터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합의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애들한테까지 연락을 했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애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기가 막힐 얘기들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저기, 아버지 병실에서 그만 나가세요. 이제부터 자식들인 우리가 보살필게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무슨 일 있어? 이제 아버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쪽은 손 털고 가시라고요. 아버지가 일어나시든 아님 뒤지시든 피가 섞인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만 나가시라고요. 첫째를 필두로 둘째, 그리고 믿었던 막내딸까지 무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러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자 첫째 아들이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떻게 키우긴 날로 키웠지. 다 큰 애들 키울 게 뭐 있다고. 당신도 이제 이렇게 병신된 남편이나 간호하면서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아버지 보험금이며 합의금까지 혼자 다 날로 먹으려고 착한 마누라 코스프레하고 계신가 본데 우리가 당신 그 속 모를 것 같아? 첫째가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는 동안 둘째, 셋째는 병실에 있는 제 짐들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만두라고 울며 소리쳤지만 애들은 듣지 않았어요.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니들 엄마야. 그깟 돈 다 필요 없으니까 니들 가져. 나 한 푼도 욕심 없으니까
니들 다 가지고 꺼져. 난 여기에 있을 수만 있으면 돼. 내 남편이 이러고 있는데 나보고 어딜 가라고.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엄마, 엄마 불러주니까 진짜 엄마라도 된 줄 아나? 이봐요, 착각하지 마. 우리가 당신한테 엄마라고 불러준 건 순전히 아버지라는 저 인간 매질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였어. 당신 말에 말대꾸라도 하는 날이면 당신 없는 사이에 우리를 개패드 패대니 버틸 재간이 있겠어? 그래서 역겨움 참아가면서 엄마, 엄마 불러준 거지 당신을 엄마로 인정해서가 아니야. 대학 들어가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몇 년씩이나 버티는 꼬라지를 보니 쉽게 나가떨어질 여자는 아니구나.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꿨지. 언젠가 이런 날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뭐? 니들이 이러고도 아버지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니들이 사람 새끼니? 내가 니들 키우며 살아온 게 벌써 20년이야. 20년. 그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짓밟아. 어떻게. 저는 제 가슴을 팍팍 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해도 그렇게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제 맘도 모르고 첫째와 둘째는 그런 저를 질질 끌어내더군요. 달방을 잡아놨던 여관으로 돌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고민한 저는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겨우겨우 딸을 만났습니다. 혜나야, 잠깐 얘기 좀 해. 너희들 무슨 일 있었니? 오빠들이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어? 왜 이래? 아니, 순진한 거야? 순진한 척 하는 거야? 뭐? 당신은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좀 말해봐. 아버지라는 그 인간 더 빨리 저렇게 됐어야 했어. 엄마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어린애들을 집에 버려두고 한 달에 10만 원, 꼴랑 그걸 생활비라고 던져주고 밖으로만 나돌았다고. 우린 라면 하나를 갖고 셋이 나눠 먹으면서 살았어. 그래야 다음 10만 원이 들어올 때까지 한 달을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집에 오면 그때부터가 우린 진짜 지옥이었지. 술 사와라, 술상 차려라, 진상을 부리다가 술에 취하면 아무거나 잡고 우릴 개패듯이 팼어. 설마 그 성실한 사람이. 성실? 성실이 다 얼어 죽었네. 우리 엄마가 왜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엄마 살아있을 때도 그 인간이 들어오는 날이면 온 가족이 다 긴장해야 됐어. 우리 엄마는 빌어먹을 손찌검 피해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우리랑 도망가기로 했었는데 바로 그 전날 골프채 들고 달려드는 그 인간 피해 도망가다가 죽었다고. 막내는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당신한테는 다르더라. 우리 엄마는 지 때문에 죽었는데 당신한테는 아주 애처가가 따로 없더라고. 물론 오빠 말대로 당신한테 말대답이라도 하는 날이면 당신 몰래 우리를 또 개패듯 팼지만 말이야. 우리 엄마 죽게 한 그 인간, 그리고 그런 불쌍한 우리 엄마 자리 넘보고 들어온 당신까지 매일매일 저주했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이런 날을 기다렸지. 우리가 엄마 대신 복수하는 방법은 그 인간이 가장 힘들 때 처절하게 버려지는 거. 그리고 그 많은 재산 우리가 다 뺏어오는 거 아니겠어? 그건 다 우리 엄마 몫이니까. 우린 그 인간이 가진 모든 걸 다 뺏을 거야. 표독스러운 막내 얼굴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이러는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죽으면 물려받을 재산들을 제게는 한 푼도 주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저였기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애들아, 그래도 아빠인데. 닥쳐.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야. 저런 부모는 없는 게 나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줍지 않게 엄마 노릇하려고 하지 마. 우린 단 한순간도 당신을 엄마로 인정한 적 없어. 당신 때문에 우린 더 힘들어졌어.
당신 기분이 안 좋아도 당신이 감기만 걸려도 다 우리 탓이라며 한바다 얼마나 맞았는 줄 알아? 당신도 느껴봐야 돼. 우리 기분. 그 말을 남기고 다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병원 앞 대로에 앉아 얼마를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천에 떠있던 해가 어느새 뉘엿뉘엿지고 밤이 되고 나서야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꼬박 며칠이 지나고 달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내 속으로 낳진 않았지만 정말 내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20년간 애지중지 키운 애들한테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내 속으로 낳지 않고 지금껏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그렇게 키워왔는데 이렇게 저를 쓰레기 취급하는 아이들을 보며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로서 과연 해도 되는 짓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 애들이 저를 엄마 취급하지 않는 이상 저도 엄마라는 신분은 벗어 던지기로 했어요. 먼저 당당해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굳이 숨을 이유도 없었고 자식들에게 쫓겨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렇게 누워있다지만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의 아내였으니까요. 그렇게 박차고 병실 문을 여니 자신들이 돌보겠다고 큰소리 칠 때는 언제고 아무도 남편을 보살펴주고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남편을 봤더니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의 모습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망가져 있더군요. 간호사가 챙겨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호자의 손길이 중요한 건데 제가 떠난 이후로 누군가 남편을 보살핀 흔적은 없었어요. 몸도 건조한 데다 거무튀튀해져 있어서 한참을 닦이고 로션도 발라주고 거무스름한 수염을 말끔히 깎아주었습니다. 혈액순환 되게 곳곳을 마사지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 눈물이 울컥 차올라 남편 손을 붙잡고 하소연도 했어요. 여보, 나 정말 당신이랑 애들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나 당신이랑 알콩달콩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한참을 흐느끼다 보니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나갔더군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녹음기 하나를 침대 사이에 몰래 끼워놓고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없을 때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천인공노할 행동들을 하는지 전 알아야 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고 병실로 들어가 녹음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는 자식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 이 노인네는 뭔 명이 이렇게 길어? 야, 너 확실히 확인한 거 맞아? 무슨 식물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아? 혹시 의사 말대로 깨어날 수도 있다는데 깨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형, 귀신은 뭐하나 빨리 안 잡아가고. 그나저나 형, 요즘 사업 힘들다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면서? 그래, 안 좋아 죽겠다. 이 양반 사고 나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무릎 꿇고 이 형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고. 벌 받은 거지. 자식 새끼 힘들다면 도와줄 줄 알아야지. 그 많은 돈 땅 속에 가져갈 것도 아니면서. 형도 그랬어? 나도 주식 투자 잘못해서 빚을 왕창 져서 좀 부탁을 했더니 네 똥 네가 치우라고 거부하더라고. 진짜 어릴 때나 지금이나 우리 자식들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더라니까. 오빠들, 진짜 아빠 죽으면 우리 다 몇 억씩 받는 거야? 그렇다니까.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 시켜서 알아봤더니 보험도 아주 빵빵하게 드러났더라. 그리고 아버지 땅도 있고 현금도 아마 꽤 될걸? 하마터면 그 많은 돈을 죄다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칠 뻔했잖아. 미리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아, 그 돈 좀 미리 받을 수 없어? 합의금이라도 미리 받으면 안 돼?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완전 개털됐어. 나 이제 대출 안 나와서 사채까지 썼는데 도대체 돈 언제 나와? 이러다가 내 명품백 죄다 중고장터 나가게 생겼어. 야, 조용히 해. 너만 힘들어? 형이랑 나도 힘들어.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 안 돼서 대출 다 끌어다가 겨우 버티고 있는 거 알잖아. 그러게 누가 이 시국에 사업을 하냐? 특수니 뭐니 할 때부터 알아봤어. 하던 사업도 접는 판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사업머리도 없는 사람들이.
야, 이게? 기가 막히더군요. 저한텐 그럴 수 있다 쳐도 자기들 친아빠한테까지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녹음기의 내용을 듣고 왜 애들이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업을 하다 어려워지자 돈이 필요했던 거였고, 둘째는 투자를 하다 실패해 돈이 필요했고, 셋째는 지 잘못으로 지 남편과 이혼해 거의 무일푼으로 쫓겨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부모도 모르는 이 아이들을 보며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로 다가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남편 병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첫째하고 셋째가 지키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여길 또 왜 왔냐고 쫓아내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처음처럼 바보같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못된 것들, 니네가 그래도 사람이야? 자식이야? 어떻게 니네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제가 녹음했던 녹음본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날 욕보이거나 니네 아버지 저주를 퍼부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놈들아. 경찰 불러서 깜빵에 쳐넣을 거라고. 그렇게 병원이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자 그 아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병실 문을 나갔습니다. 아유, 진짜 이런 것도 언제 녹음하셨대? 그래요, 잘 됐네요. 우리도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는데 아버지 혹시 깨어나거나 뒤지면 연락하시오. 그 말을 남긴 채 떠난 후 한동안 그 아들은 지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그날 이후부터 혼자서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서울 병원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남편 상태가 좋지 않아 제주도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의사 말로는 서울로 병원으로 옮겨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혹시라도 깨어나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부터 남편이 심심하지 않게 책도 읽어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발톱도 깎아주며 최대한 남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심어주었습니다. 당신 곁에는 당신 마누라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남편을 보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최진철 씨 그리고 최순철 씨 어머님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여기를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드님들이 문서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발각돼서 여기에 잡혀 들어오게 됐어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줄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다음날 시간을 내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드님들이 아버님 최영호 씨 명의로 된 재산들을 빼돌리다가 은행에 걸리셨어요. 은행에 신고로 출동을 하니까 가짜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으로 3억을 인출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버님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설해서 아버님이 평소 쓰시는 카드 있으시죠? 거기에서 총 8천만 원을 카드론 받았고요. 그리고 집 담보로 대출 시도도 하셨고 이건 누가 봐도 명의도용 범죄 사기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돈을 인출하거나 휴대폰 개설해서 대출 받으시는데 동의하셨나요? 자식들 말로는 본인 부모님들이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지금 아버지 상황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요즘 명의도용 문서 위조 사기 범죄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피하기 힘드실 겁니다. 자, 말해보세요. 동의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분명 남편과 저 몰래 애들이 돈을 빼돌리려고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애들은 분명 무겁게 처벌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 그동안 애들이 병원에서 저와 남편에게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빼돌리려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굳게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 그런 적 없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돈에 눈이 멀었나 봅니다. 하고 말을 해버렸어요. 경찰은 예상을 했다는 듯 이제부터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 그만 돌아가시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연락을 준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고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경찰서 나오는 계단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요.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부모를 때리는 폐륜 아들, 돈을 노리고 못된 행동들을 하는 자식들, 길거리에 버린 자식들, 이 모든 게 남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게 불어닥치니 20년 동안 힘들게 보살펴온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며 이 현실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네요. 그렇게 전 두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겨우겨우 다시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 얼굴을 어루만지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네요. 그렇게 전 그 이후로도 매일을 눈물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정말 잠도 줄여가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요. 그렇게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하늘에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걸까요?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남편의 손을 잡고 주물러주고 있는데 순간 뭔가 움찔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지? 싶어서 손을 멈추고 잠시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약한 힘이 남아 남편이 손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눈이 떠지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곧바로 호출벨을 눌렀고 간호사의 보고를 받은 의사가 바로 내려와 남편을 진찰했어요. 사고가 났던 때보다 더 많은 검사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실려오는 남편과 함께 병실로 돌아온 담당 의사를 붙잡고 저는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사람 완전히 회복된 건가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의사도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네? 혹시 뭐가 있나요? 언어 상실증입니다. 네? 그게 뭐죠? 뭐 심각한 건가요? 쉽게 말하면 실어증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인지 능력이나 대화를 이해하는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언어 중추 자체는 괜찮은데 사고 당시 두부 외상으로 인해 말은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의식이 없으셨다 보니 팔 근육이 약해져서 당장 필담을 나누긴 조금 어려운데 재활치료 병행하다 보면 필담으로 대화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고 같이 노력해 보시죠. 처음으로 빙그레 웃는 의사 표정에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제 말에 맞장구 치고 같이 수다를 떨지 못했지만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식도 찾았으니까 더 이상 제주도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 서울로 남편을 옮겼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고 한동안 입원해 재활치료 받으면서 남편의 상태는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죠. 초등학생 같은 글씨이긴 했지만 조금씩 글을 쓰면서 필담도 나눌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애들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받았고 사문서 위조, 명의 도용,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렵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마치 본인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혹시라도 혈압 올라 또 뇌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스러울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남편은 잘 웃지도 않고 먼 천장만 바라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점점 지쳐갈 때쯤 남편은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고 저는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참 내용이 길었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모든 재산을 아내인 유지윤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자신을 둔 아이들을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얼마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둘째와 셋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요. 그러면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곧 찾아갈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애들이 찾아오면 바로 경찰과 자기를 부르라고 말이죠. 명의 도용에 사문서 위조까지 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집행유예라니.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몰래 찾아왔더군요. 저는 곧장 경찰과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은 애들을 향해 소리 없는 분노를 온몸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곧 도착한 변호사가 애들에게 유언 내용에 대해 전달하니 아주 거품 물고 쓰러지더군요. 애들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지만 다행히 경찰을 불렀던 덕분에 험한 꼴은 피했습니다. 그게 저와 남편이 애들을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남편의 강한 의지로 애들과 인연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차후에 생길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남편의 모든 재산은 제 명의로 바꿔두었고 제주도에서 쓰인 녹음기는 변호사를 통해 계속 보관하기로 했어요. 부모 은혜도 저버리고 돈에만 눈이 불타던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자기들이 진 빚더미에 깔려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셋 다 폐인이 다 되어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있다더군요. 빌려주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은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의 분노가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표출하다 보니 거의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모든 상처들을 잊고 올바른 아이들로 돌아오기만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남편과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들이 누구에게 가겠나요? 하지만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전 절대 아이들에게 돈 한 푼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 돈 때문에 아이들을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병원에서 퇴원한 남편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 옮겨 케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트럭 운전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작년 겨울 크리스마스 때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살아보니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싶어 내린 결론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도 선행을 베푼다면 하늘에서 남편에게 건강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살면서 남의 자식 키운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이 세상의 모든 새엄마, 새아빠들 정말 존경합니다. 물론 재혼 가정의 아이라고 해서 다 저희 집 놈들처럼 크진 않을 거예요. 바르게 크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분명 우리 아들도 한때는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험악한 세상이 아이들을 저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젠 전 단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언제 일어설 줄 모르는 남편이 하루빨리 건강한 내 남편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꿋꿋이 살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제게도 웃을 날이 올 수 있겠죠? 이 사연을 쓰느라 무려 3일이나 걸렸는데 방송 나갈 때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마디 남기고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할게요. 최영호 씨, 이렇게 무사히 깨어나줘서 고마워. 당신은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남편이야. 그러니 우리 힘내서 두 발로 일어설 때까지 힘내보자. 우린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